미주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얼입니다. 오늘 금요일도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신 옥둥이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맡은 김호경입니다. 뉴욕 증시 정말 출발은 약했지만 점차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저희가 또 오늘 또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이 소식에 또 이제 기술주 전반에 좀 훈풍이 불었죠. 그렇죠. 아주 그냥 엔비디아가 주인공인지 인텔이 주인공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주인공이 아닐까. 주인공인데 어제 인텔의 주가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또 더욱더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 불금의 남자, 금요일의 남자를 모셨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계속해서 오늘 또 미주픽 함께 해볼 텐데요. 옥둥이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또 저희 함께 채팅방도 나눠주시고 인사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좀 전에 오프닝에서도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뜨겁지만 냉철하게 차갑게 또 이성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의 남자이자 불금의 남자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미주픽 지금 시작합니다. 옥 반장님.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선물이 어제 엄청 셌었거든요. 오늘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최고치를 마감했는데 현재는 빨간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이죠. 0.01% 하락을 하면서요. 24,703포인트 머물러 있고요. S&P는 이제 0.01% 똑같이 0.01%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을 보이면서 6,692포인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근데 지금 0.01, 0.01이어서 이거는 또 금방 지난번에 하얀색 으로도 바뀐 적이 있었잖아요. 아마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렇죠. 네, 우리 옥동이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장을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정말 중요한 날이고 또 중요한 날인 만큼 저희가 또 불금의 남자를 오늘 또 모셨습니다. 함께 해볼 텐데요. 좀 부담되실 것 같은데 우리 옥동이 분들 어떤 분들 또 오늘 찾아주셨는지 보겠습니다. 항상 찾아주시는 박진선님, 비니님 그리고 또 덴버 이야기님 또 이렇게 오늘 들어와 주셨는데요. 감사하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좋은 팁 감사하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이오 막님께서도 오늘 또 들어와서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이렇게 늘 찾아주시는 우리 가족 옥둥이 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또 새로운 얼굴들, 뉴페이스들도 들어와 주시면 더 반갑거든요. 여러분들 채팅 많이 쳐주시고 인사 많이 해주시고 오늘 또 금요일의 남자와 또 뜨거운 시간 한번 보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뜨거운 핫 이슈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옥동이 분들 궁금하신 점 그리고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많은 채팅 남겨주시면 아마 우리 불금의 남자 본부장님께서 정말 꿀팁들을 알려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이슈픽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 엔비디아, 인텔입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주가가 인텔의 주가 23%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엔비디아는 인텔 지분 4% 이상을 확보하며 주요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엔비디아 인수를 좀 고사했던 인텔이 이제는 엔비디아 덕에 기사회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인텔은 AI 칩 경쟁에서 엔비디아와 맞붙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텔의 맞춤형 CPU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를 하나로 묶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는 스피디 링크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 서버에서만 좀 가능했던 기술을 이제 인텔에도 좀 활용을 하면서 양사 모두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좀 가능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텔은 강점인 X86 프로세서를 앞세워서 엔비디아의 AI 생태계에 발을 들이고 엔비디아는 인텔의 넓은 시장을 활용해서 AI 기술 확산에 박차를 가하려는 전략입니다. 네, 이번 이 동맹이 앞으로 좀 어떤 슈퍼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엔비디아 인텔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AI 칩 금지 이렇게 또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이슈가 되면서 좀 압박이 높아지면서 투심이 좀 위축이 되기도 했는데 이 인텔과의 협력 발표에 좀 분위기가 전환된 것 같아요. 이 중국 압박에 좀 돌파구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시각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정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뭐 정치적이라 그래서 무거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향후의 가이던스 그리고 앞으로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좋든 싫든 중국 시장이 필요합니다. 네. 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젠슨항 CEO도 그걸 알고 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계속 이제 잘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옆에서 좀 친하게 지내고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네. 어떤 방향성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네. 중국만큼은 굉장히 단호하게 아.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결국 어렵게 설득을 해서 일부 이제 나가기로 해서 RTX라고 하는 메모리 네.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반대로 중국에서 엔비디아 거 쓰지 마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볼 게 예전 같았으면 그럼 중국은 뭘로 데이터 센터 만들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우리가 올 초에 뭘 봤죠? 딥시크를 한번 봤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네. 딥시크가 그때 줬던 충격만큼 지금 AI 칩에서 뭔가 또 신선한 프레시함을 보여줄 수 있나? 이런 물음표가 붙는데 네. 지금 중국이 내세우는 기업이 화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었다면 저도 그렇게 체크를 심하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화웨이에서 칩을 공개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우리가 가볍게 넘겨볼 수는 없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반도체 IT라든지 테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 시장도 바짝 쫓아왔다고 평가를 네. 받고 있는 화웨이인데 거기서 실제 지금 칩이 나온다 했었을 때 나중에 이제 수율도 봐야 되고 가격적인 부분도 봐야 되지만 아무리 저사양이라 할지라도 엔비디아 제품에 비교해서 견주어 봤을 때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낸다면 이건 또 시장의 판도가 빠르게도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엔비디아가 지분을 삼으면서 4대 지주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블랙록 미국이 네. 이제 굉장히 큰 투자 운영사죠.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 미국 정부, 그리고 네. 세 번째가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엔비디아로 들어서는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주 전에 미국 정부에서 사겠다고 했던 그 주가보다 가격을 더 얹어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보여준다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 잘 봐. 우리 자국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 안 열어줄 거야? 이거를 좀 어필을 하고 싶은 것들이 저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영국 일정 갔다 오면서 같이 갔다 왔거든요. 네, 그런 만찬장이 있더라고요. 뉴스의 타이밍 자체가 네.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아무래도 저는 좀 어필하고 싶어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엔비디아는 지금 무너져가는 인텔의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얻는 게 뭔데?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자세하게 뜯어보면 둘 다 윈윈입니다. 어떻게 둘 다 윈윈이 될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인텔은 과거부터 GPU의 강자였어요. 인텔이 사실 최근에 보면 조금은 소외받았지만 과거에는 서버용 혹은 PC용 GPU의 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GPU도요? 그렇죠. 그런데 인텔이 이 시장에서 확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GPU가 CPU죠. CPU. 네, 죄송합니다. CPU. 네. CPU 시장에서 CPU 하면 인텔이죠. 인텔이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는 뭐의 강자죠? GPU의 강자입니다. 그리고 GPU의 강자임과 동시에 CPU도 만드는데 네. 사실 CPU 엔비디아 거 쓰신 분들은 다들 똑같이 말하는 게 별로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잘할 수는 없는 건가요? GPU의 강자, 네. 하지만 CPU의 그 모자람을 인텔의 CPU로 채우겠다라는 거고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AMD도 바짝 추격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라이벌도 생겼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구원의 밧줄을 줬으니 당연히 잡을 수밖에 없죠. 네. 선택지도 없습니다. 그들은 네.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인텔도 윈, 그리고 엔비디아도 윈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실 부분은 뭐냐면 요새 너튜브 시청하신 분들이 스터디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스터디를 한 것 중에 눈여겨봐야 될 기술은 NVLink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텔의 CPU와 엔비디아의 GPU를 중간에서 호환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단순히 그냥 지분만 투자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 NVLink는 자사의 CPU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왜
외부의 CPU라도 본인들의 GPU와 호환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라 단순히 지분 투자를 넘어서 충분히 이제 기술적으로도 협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아무래도 이제 연속성은 더 두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 엔비디아 쪽보다는 이렇게 되면 인텔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반대로 이 둘의 만남이 오히려 AMD의 주가를 밀어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AMD가 바짝 쫓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인텔이 엔비디아의 밧줄을 잡고 또 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네. 근데 역설적으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협업하는 관계잖아요. 네. 그런데 AMD는 자체 기술력이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쪽은 나중에는 AMD일 가능성이 높으니 이 뉴스를 보고 어제 인텔은 올라갔고 AMD를 빠졌으니까 AMD 던지고 인텔 가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이건 투자 성향에 따라 구독자분들의 현재 포트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둘 다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국이 네. 처음에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했다가 미국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저사양 칩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돼. 네. 했는데 갑자기 아니. 우리 미주픽 하기 직전에 네. 그때 규제를 위반했다. 엔비디아가 그 뉴스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좀 약세였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며칠 있다가 이제 수출 쓰지 마. 하면 안 돼. 네.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인텔하고 손을 잡으면서 CPU와 GPU의 강자가 손을 잡아서 네. 매력적으로 더 만들고 그쵸. 못 쓰면 너네가 안달이 날걸? 네. 이런 너네가 식으로 손에 일걸 그쵸. 이런 느낌으로. 이걸 그리고 보여주는 건가요? 아마 여기에 또 한 가지 CXL이라고 하는 기술 요새 네, CXL. 국내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도 익숙하시잖아요. 이 CXL 기술 누가 갖고 있냐면 인텔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 뭐 브로드콤의 그쵸. 코어비버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거. 5만 가지 특허를 가지고 네. 있는 기업이 인텔이거든요. 아. 왜냐, 인텔과 IB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염력이 오래된 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특허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라 이 CXL이라는 게 네트워킹에 관련된 처리 능력, 처리 속도죠. 네. 근데 이제 지금 HBM을 더 이상 쌓아 올리게 되면 발열을 해결을 못하니 네. 아무래도 그 옆에 뭔가를 더 붙여서 이 속도라든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처리 용량을 지금 늘려야 된다라고 기술적으로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CXL이라고 하는 기술도 당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화두인 상황인데 네. 그걸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인텔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아서 그동안에 빈 껍데기처럼 보였지만 인텔이 지금 조력자를 잘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좀 협업을 한다면 굉장히 그동안에 올라오지 못했던 주가의 서름이 한번 또 시장에 표출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 금리 인하, FOMC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어도 인텔 강했거든요. 네. 이걸 놓고 보면 다른 기업들은 이미 매수한 어떤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을 생각하는 반면 인텔은 지금부터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라 저는 인텔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텔을. 임플란트를 지금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달고. 아우. 네. 임플란트가 틀리 아니고 임플란트예요? 임플란트를 임플란트가 했는데 브랜드가 엔비디아 거죠. 와. 이제 그렇죠, 엔비디아. 근데 사실 지금 이번 협업으로 인해서 뭐 TSMC, 네. 삼성전자, AMD 관련되어서 다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막 판단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네.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파운드리는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걸 뺐죠. 만약에 그거 파운드리까지 이제 인텔의 역량에 맡기겠다 했었으면 오늘 TSMC, 네. 삼성전자 모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딱 선을 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텔을 살려주고 싶다 하지만 네. 엔비디아도 지금 모험을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속도가 처지면 여기저기 지금 다 엔비디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이제 와서 기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할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 네. 그 부분은 딱 선을 긋는 모습이라 여기에 따른 피해주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대신 이제 시장의 규모 파이가 점점 더 커지는 걸로 봐서는 반도체 IT와 AI의 버블 논란은 뭐 끊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TSMC 삼성전 파운드리 영향에서 지금은 이거는 그냥 아니다. 네. 그럼 AMD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이
AMD는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동반 상승할 그렇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죠. 그냥 두 기업이 경쟁사인데 한쪽이 지금 너무 좋은 카드를 꺼내버리니까 다른 반대쪽에서 반대급부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AMD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럼 결국 네, 엔비디아 이런 결정은 엔비디아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승인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미국이 대주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결국 미국 하이테크 산업에 미국의 네.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설계, 기술 개발, 제조까지 한 큐에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더 높아지는 걸 원하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네. 원팀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기업들을 이제 하나로 묶으려고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상황에 미국의 정부의 돈도 들어갔고 지금 엔비디아라고 하는 세계 1위의 기업에 돈도 들어왔다는 건 지금 그들이 한 팀으로 뭉쳤다. 그리고 네. 이제 그 타겟은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트럼프 네. 대통령이 영국에 막 가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어제 이제 자기 전에 뉴스를 좀 더 봤거든요. 그건 되게 막 황금 마차도 타시고 맞아요. 만천장에서도 막 그 찰스 구강하고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자꾸 왕세자비 미들턴을 네. 보면서 활짝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웃기 위해서는 이런 재료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웃은 게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네, 다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네, 이 인텔 투자 확대로 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또 반도체 장비 업체 주가. 네. 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옥둥이 분들을 위해서 좀 주목할 만한 좀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지. 일단은 장비 쪽이 실제로 수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 파운드리를 맡긴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파운드리 맡은 거를 생산을 해내야 되다 네. 보니 다시 장비를 깔고 라인을 그렇죠. 깔고 소재를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장비주들을 보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딱 선을 긋더라고요. 네. 그런 걸 놓고 봐서는 아직까지는 수혜주는 인텔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비단은 제가 여러 가지 서칭을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AMD, 브로드컴, 퀄컴 굉장히 많은 테크주들이 자체 어떤 자국 내 기업에서 장비를 받지 않습니다. 네. 뭐 ASML이라는 기업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을 통해서 장비주를 이제 받기 때문에 장비주들을 보시는 분들은 미국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내 증시에서 장비주 쪽에 관심을 갖는 게 더 맞는데 네.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는 아직 발주 안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김칫국을 한 사발 마실 필요는 없다. 나중에 둘이 이제 해가지고 와 인텔이 파운드리 맡겨보니까 잘하더라. 이제 파운드리 비중 늘려도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알아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장비주들은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도 좋은데 네. 인텔 하는 거 조금 더 보고 그거 지켜봐야 된다. 네. 그때 김칫국 김치 함께 드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엔비디아, 인텔 이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 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인베스터 행사에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주가가 13% 급등을 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었길래 주가가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반응을 한 걸까요? 네, 결국에는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네. 연간 반복 매출이라고 하는데요. ARR이라고 약어로 얘기합니다. 매년 반복해서 들어오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을 의미하는데요. ARR이 내후년에는 20% 이상, 2031년까지는 100억 달러, 2036년에는 2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와, 이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제대로 베팅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미래에도 계속 돈을 벌 거다 이런 좀 확신이 반영이 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AI 플랫폼 판게아도 인수를 했고요. 세일즈포스와 네. 파트너십에 관련된 체결도 네.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쯤 되면 이 클라우드 이 스트라이크가 AI 시대의 필수적인 보안 인프라를 좀 제공하는 기업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행보가 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좀 엔드포인트 부문 기술 경쟁력으로 보유한 기업입니다. 네. 올해는 좀 시스템 업데이트 도리로 매출의 가이던스가 좀 흔들리기는 했지만은 내년에는 좀 이 가이던스가 안정적으로 될 걸로 보이는데요. 좀 주가가 조정되면 이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 이게 유효할까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포함해서 보안 3대장주가 있어요. 미국에도. 대표적으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거의 2순위. 3순위로는 이제 포티넷. 원래 이제 AI 시대가 오기 전엔 포티넷이 1위였습니다. 포티넷이 1위였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여전히 2위였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이제 좀 3순위였는데 시대가 또 순위를 바꿔놨더라고요.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굉장히 또 빠른 시장 점유율을 동반을 해서 1위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여기서 지금 시장 점유율 밀릴까 말까 했던 찰나에 정말 좋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2순위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3순위 포티넷을 봐야 되는데 보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 산업,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면서 AI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율주행 관심 갖고 있죠. 그다음에 로봇 관심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I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같이 따라가야 되는 산업, 대표적으로 저는 1순위는 전력, 그리고 2순위는 보안이라고 항상 말을 좀 하고 다니거든요. 어제 전력 보안 다 좋았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전력도 AI 테크주들도 여기에 보안주들은 저는 길게 좀 끌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사실 보안주들이 그동안의 시세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앞선 두 기업은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파는지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얼마를 팔았을 때 어느 정도의 마진율이 남겨지는지 뻔하게 보이죠. 하나를 팔았을 때 그로스 마진이 책정이 되니까.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소프트웨어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판매를 하고 있는지 체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체크하기가 참 어렵고 수주 공시 뜰 때마다 주가를 보면 이미 올라와 있어서 쫓아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AI와 같이 커져 나가는 산업이긴 하지만 가장 변동성이 큰 섹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포트 한 켠에 이 보안 쪽은 꼭 하나쯤은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뉴스 나오기 전엔 저는 만약 보안 3대장을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 고민을 했다면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협업을 통해서 세일즈포스와의 협업을 통해서도 지금 좋은 전망 가이던스를 내놓는 걸 봐서는 쫓아가는 속도 자체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굉장히 빠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각자의 어떤 보안주들의 어떤 특색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포티넷이 좀 밀렸던 이유는 네트워크 관련한 보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네트워커는 이미 마스터됐고 클라우드 시대잖아요. 클라우드 보안에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훨씬 더 우위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우선순위가 팔로알토 다음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다음엔 포티넷이 지금 자리가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티넷은 우리가 인터넷 쓸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PC를 교체하거나 노트북 교체해서 인터넷 좀 들어가 보면 막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증권 홈페이지 들어가면 방화벽 깔으려고 막 뜨잖아요. 그 팝업 뜨잖아요. 그걸 해주는 데가 포티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규모가 지금은 예전처럼 막 활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게 많으면 뭔가 사이트가 옛날 구식 같은. 그렇죠. 맞아요. 요즘에는 그냥 다 SNS 연동해서 로그인하고 뭐 그렇게 그러다 하니까. 보니까 포티넷의 규모가 조금 작아졌지만 그와 반대로 지금 클라우드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센터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필요로 하면 CD를 사거나 그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사서 깔은 다음에 그걸 별도로 구동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대다수의 어떤 프로그램이 웹페이지에서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SaaS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특화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고, 또 이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AI를 어떻게 보면 훈련을 시킨 거죠. 이런 상황이 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보안 쪽으로 안 좋은 상태이니 이 상황에 발동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좀 어떻게 보면 움직임들이 나오는 제품 솔루션을 생산을 하다 보니 시장에서의 평가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팔로알토는 왜 계속 이렇게 1위의 자리가 굳건하냐면 그들은 구독료를 받습니다. 깔끔하게. 그러니까 실적이 눈에 확실하게 띄어서 다른 보안주들보다는 더 지금 강점이 있다. 구독료를 받으면 매출은 꾸준하고, 그리고 구독료가 인상이 되거나 구독자가 많아지면은 매출이 늘어나죠. 증가율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보안주의 차이는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 긍정적인 부분은
단발성이 아니라 네. 연속성을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지금 2개 분기 연속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네. 반영을 했다. 그 블루 스크린 사고가 있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좋아질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이런 지금 저는 오라클 같았었거든요. 오라클의 RPO 때문에 오라클이 완전 급등을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향후 가이던스가 너무 20%에서 이제 나중에는 5년 뒤에는 100억 달러, 10년 뒤에는 200억 달러 이렇게 딱 나오는 그림을 보여주니까 진짜인가? 라는 생각들을 비용 측면이 아니라 이제 매출과 마진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했는데 이에 관련된 마진의 확실성 또는 비용의 추가적인 지출 이런 우려들은 좀 있을까요? 사실 그 블루 스크린 사태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이제 파산했구나. 못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닥이 간다가 아니라 네, 바닥에 간다가 아니라 이거 잘하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옥불 속에서 살아남은 상태거든요. 와. 그럼 여기서는 지금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돈 버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살아남았다의 방점이고 AI 시대의 트렌드에 얼마만큼 지금 쫓아가는 솔루션을 내보일 것이냐. 그러니까 한 번은 용서하고 한 번은 넘어갔지만 비슷한 사태가 한 번 더 발생을 하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젠 끝이거든요. 못 믿잖아요. 보안의 생명은 신뢰도인데 그러니까요. 그 신뢰도가 한 번 더 깨지면 이제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성적표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보시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막 중요하게 보진 않더라고요. 지금보다는 결국에 이제 내년 이맘때쯤 그 가이던스대로만 성장을 한다면 충분히 신뢰와 믿음을 좀 보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 걸 봐서는 저는 지금은 실적을 그렇게까지 따져 물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현재 꽂히는 재무제표상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익스펜스나 세일즈 레버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하진 않아 보여요. 중요하지 않고 네. 향후에 대한 부분들이 네. 여기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는 그렇게 기준이 높으면서 왜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기준이 안 나요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전에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몇 개 팔았는지 명확하게 보여서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뭐 펌핑 시킬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그걸 잘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 일단 긍정적인 건 그때 가서 같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또 한 번 신뢰도를 잃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잖아요. 근데 또 반면 보안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옥동일 분들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보안은 하나는 네. 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하나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저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 사태 이후에 지인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쪽에 이제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근데 그 친구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도 이 기업들밖에 없다. 그 세 개. 라는 거죠. 톱3.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업들이 무너져서 하나의 기업이 또 키우려면 시간도 시간이고 기술력을 못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니면 이들을 대체할 만한 기업이 없다가 포인트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이 보안 같은 경우에는 안보랑도 직결적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왜냐 이제 우리가 SaaS 서비스를 쓰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 웹페이지만 띄우는 게 아니라 쓰다 보면 뭐 검색 엔진 웹페이지도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증권사 웹페이지도 쓸 수 있고 은행사 웹페이지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해킹이 다 터져버리면 그 개인정보가 다 털려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하나의 그냥 솔루션으로 취급할 게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연결이 있는 상황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줬던 건 이들을 대체할 기업이 없어서일 수 있겠다라는 것에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종목군들은 제가 이렇게 뽑아드릴 수는 있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제 입에도 지금은 가장 좋아 보여요.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원하신다면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더 낫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언제 사냐의 질문에는 제가 앞서 서두에 이야기 드린 대로 오늘은 아니다. 다음 주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다음 주 그렇죠. 수요일 정도에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미증시 어디 가고 왜 이렇게 좀 쉬어가나요? 이런 멘트를 할 때가 올 거예요. 앵커님이 아마 그런 멘트를 할 때쯤
이렇게 슥. 조금씩 쓱 그냥 담아 두시는 게 저는 낫다. 우리 옥둥이 분들이 오늘 아닙니다. 말씀을 주실 거예요. 네네네. 네, 휴먼 인디케이터 맞아요, 분들. 맞아요. 또 저희가 또 오고 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렇죠. 듣는 네. 얘기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결국에는 AI 산업의 성장과 발전이 있다라면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네. 보안, 전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근데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한정적이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유효한데 타이밍은 말씀 주실 거죠? 오늘은 아니다. 네, 나투데이.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또 저희가 또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네. 네, 매주 상위 좀 톱 20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매수 상위 톱 20 종목들 살펴볼게요. 먼저 1위부터 10위입니다. 오, 시놉시스 여전히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놉시스가 주가의 급락 이후에 저가 순매수로 유입이 되었는데 상당히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거의 없고 거의 매수 네. 물량으로만 있다 보니까 시놉시스가 압도적으로 2위와의 매수 금액 차가 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알파벳이랑 서클도 좀 엄청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네요. 네, 서클에 대한 관심도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과 함께 있고 알파벳은 주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AI 시대에서 조금 동력을 놓친 것이 아닌가 했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이런 기업이 없더라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팔란티어에 워낙 관심도가 높은데 맞아요. 오라클이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한 기업입니다. 네. 오라클 미라클이 지금 생각나네요. 아, 그렇죠? 네. 저희가 오라클 미라클이라고 했는데 정말 오라클 또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조비도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네, 조비는 한국인 분들이 아주 서학개미 분들 관심 많이 가졌는데 비트마인 이머전이 다시 지금 여러 이슈들 속에서 등락을 하고 맞아요. 있다가 다시 5위 5위에. 안으로 바로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11위에서 20위도 살펴볼게요. 아이고, 아마존이 일단 빨간색이라서 보이는데 네. 12계단이나 떨어졌어요. 아, 네. 아마존이 결국에는 AWS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투자에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M7 중에서 아마존에 대한 이슈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매도 물량이 조금 네. 더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군요. 반면 지금 보면은 17위에서 20위 자리하고 있는 뭐 피그마, 샌디스크, 블룸에너지, 코인베이스는 또 새롭게 이렇게 톱 20에 올라왔습니다. 네, 각각의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15위, 16위부터는 정말 네. 촘촘하게 있거든요. 촘촘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저기 이 10위권 후반부는 정말 엎치락뒤치락 그래서 저희가 맞아요. 11위에서 20위는 항상 좀 순위가 많이 바뀌는 변동성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위에서 15위가 이제 다음 주에 네. 10위 안으로 갈 수 있는지가 그쵸. 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조비 에이비에이션 여기에서 수직 이착륙 항공기 EVTOL로 약정을 하는데 결국에 승인 절차를 대폭 이런 축소, 축소했죠. 앞당기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LA와 뉴욕에서 진짜 상업 서비스를 한다. 거기에다가 도요타가 약간 이제 결국에 도요타의 육상 운송이라면은 조비는 이제 뭐라죠? 공중에서 그렇죠. 그냥 네. 정말 신기한 우리 영화에서 보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사업화가 된다.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기술적인 부분보다 돈을 벌 수 있다. 여기에 포커싱을 두는 걸까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후자일 것 같아요. 육상에서는 우리가 테슬라의 기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늘 위로 가지고 가면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네. 아마 가장 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지금 테슬라가 과거 대비해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그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7년 전, 8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전기차는 테슬라였고 테슬라는 전기차였습니다. 저도 청담동 매장 가서 줄 서서 대기하고 시승을 했었습니다. 오. 그렇듯이 지금 결국엔 하나의 산업에 가장 먼저 진입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언제나 대장의 위치 그리고 이제 대장의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 이착륙 항공기 쪽에서 당연 좋은 점수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말 이제 빠르게 시간을 압축해서 네. 승인을 해줬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상용화를 하려면 접근성 자체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우리가 접근성을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집 앞에서 주차해 놨다가 필요할 때 타고 그쵸. 내려서 집에 가면 되는데, 근데 지금 수직 이착륙 같은 경우에는 떠오르고 그 착륙하고 이륙하는 공간, 별도의 공간들을 다 하나하나씩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승인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좀 머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본인들이 빠르게 해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이착륙 공간 때문에 또 시간이 지연이 되는 상황이라 이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시는 건 괜찮은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중간중간에 정말 지침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루함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맞아요. 제가 근무하는 여의도에 고층 빌딩에 헬기 이착륙장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헬기가 날아다니면 되게 소리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막 다니면 진짜 위험하겠다. 그렇죠. 위험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소형이라서 그렇게까지 소음이 막 크진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의 전기차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전기차 인프라를 테슬라가 깔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슈퍼차저. 네, 슈퍼차저를. 근데 이 슈퍼차저를 깜에 있어서 정부의 허락이라든지 승인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하고자 하는 수직 이착륙장은 정부의 승인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게 네. 다르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산업임에는 저도 공감은 해요. 네. 하지만 속도적인 측면에선 사실 사업하는 회사는 돈 되는 일이면 굉장히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투자를 해서 뽑아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저것도 따져봐야 되고 이걸 했을 때는 저런 불만이 있다, 저거 했을 때는 이런 손실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상용화까지 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몇 대 안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네. 더 빠르게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바, 지금 조비 에비에이션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봤더니 미국 내 미국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인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또 투자하시는 분들 게임의 분들 엄청 좋아하세요. 이게 뭔가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변 지인들 물어보면 되게 쑥스럽게 조비를 가지고 있다는 저도 분이 되게 저 많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아,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아니 왜 아까도 보니까 아마존이 순위가 저렇게 떨어질 게 아니고 아마존이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이렇게 높은, 그러니까 기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의 산업 환경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처질 수 있음은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비 에이비에이션, 무인 항공기 아니면 수직 이착륙 항공기, 미래 지향성 있어 보여. 이거 빨리 막 2배, 3배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매수를 했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주가가 횡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힘들어 하거든요. 왜 괜히 이걸 사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물려 보니까 이제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그때 가서 찾아보고 이런 회사였어? 언제 돈 벌겠어? 현실적으로. 이거 나 반도체 사야 나 죽기 되는데 전까지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무슨 수직 이착륙 장치 이러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부정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알고 투자를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모르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그러한 어떤 횡보 장세가 나오게 되면 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연도님께서 이 제2의 테슬라를 꿈꾸는 건가 이런 또 채팅도 남겨주셨는데 좀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혹은 지금 당장 좀 봤을 때는 그쵸.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뭔가 이런 이착륙 항공기를 예전처럼 대형을 원하지 않고 좀 소형을 원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무인기 같은 것들을. 그런 거를 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조비 에이비에이션도 여전히 가능성은 높은데 중간중간에 시장에서의 소외감은 느낄 수는 있으니 그거는 조심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에 보이면은 소외감이 좀 덜할 텐데 이게 쉽지 않을 것 맞아요. 같긴 해요. 맞아요. 눈이 번쩍하는 종목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피그마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피그마는 실적 발표. 그래 너무 이슈가 많긴 했는데 일단 BOA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라고 해서 TP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은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면서 1,200만 주가 이제 나왔어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소프트웨어잖아요. 이게 아까도 소프트웨어 특징들 말씀 주셨는데 알 수가 없는 그런
좀 원천적인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트리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거에 의해서 주가가 최근에 조금 반짝 올라오는 부분들이 네. 나왔는지 아니면 그게 추세적으로 가능한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피그마를 좀 보면서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까지의 조정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피그마가 이렇게 좋지 못한 평을 받는 이유는 명확해요. 공모가가 33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이틀 만에 115불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4배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 주셨다시피 웹페이지를 통해서 쓸 수 있는 포토 프로그램이 네. 이거 단일 IP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 상품이 있으면 여기서 매출이 안 나와도 네, 이거 그렇죠. 쓰면 되고 여기서 안 나오면 이거 써도 되는데 지금 이 피그마는 그 웹페이지 프로그램 하나만 믿고 상장을 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장 이후에 주가의 상승에 어떤 반감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 동력이 약할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었던 보호예수 물량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빠르게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들도 고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장한 이후에 지금 근 한 달 동안 주가의 조정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럼 임직원 빼고는 다 속상했겠네요. 임직원들도 속상할 겁니다. 임직원도 속상해요. 아무래도 그 처음에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래요. 올라가겠지 하다가 처음에는 해피했는데. 그렇죠. 같은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래도 제가 지금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넷플릭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기대치가 있어서인 것 같아요. 구독 서비스 한 명당 15,000원에서 2만 원씩 받아도 시가총액이 이렇게까지 크게 상승할 수 있구나를 우리가 한번 느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피그마의 플랫폼 자체는 미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플랫폼임을 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여러 IP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성장을 했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기존에 있던 영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을 공급함으로써 이렇게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그러니까요. 그렇게 번 건데 지금 전국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규모 차이가 좀 다르죠.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라서 네. 표본이 좀 적기 때문에 넷플릭스만큼 완벽하게 쫓아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 이 제품을 어떻게 보면 써야 경쟁할 만한 경쟁 제품이 존재하는데 점유율이 낮은 게 아니라 네. 제로예요. 네. 제로이기 때문에 이걸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PC 그리고 모바일, 노트북 그리고 텔레비전 텔레비전이 아니죠. 태블릿이요? 태블릿 네. 이걸 통틀어서 호환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은 지금 피그마 제품밖에 없다고 나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쟁자의 큐도 없고 네. 프라이스는 얘네들 마음대로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기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접근성도 쉽거든요. 네. 웹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낮아진 주가는 오히려 기회로 보는 게 저는 더 맞는 선택이 아닐까. 여기서 뭐 밀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는 투자자들의 상당 부분이 피그마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라기보단 이 가격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을 것 같다. 그럼 IPO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은 이제 거의 끝물이고 그렇죠. 새로운 주제로 네. 새로운 돈을 버는 게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그렇죠.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 이제 4분기에 나올 실적에서 네. 그들이 정말 구독 서비스가 이용료를 받아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면 그 내년의 매출도 이제 꾸준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피그마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주가의 위치는 조비 에비에이션이 피그마보다 낮거든요. 그런데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게 물음표인 반면에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금액만 확인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기회를 좀 보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피그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이슈픽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전반적인 중소형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그동안 소외되고 좀 눌려있던 중소형주들이 드디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러셀 지수가 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 러셀 지수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중소형주들은 대형주에 비해 부채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요. 네. 금리가 일단 내려가면 이자 비용 부담이 줄고요.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중소형주의 랠리가 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은 대형주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없다라는 점 매력으로 꼽히고요. 네. 전문가들은 대형주와 밸류 격차가 네. 역사적 평균보다 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매력이 좀 더 발산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금리 인하와 저평가 매력까지 더해진 중소형주들의 시장에 좀 새로운 주인공이 될지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번 좀 FOMC 기점으로 이 중소형주의 아웃퍼폼이라고 하는데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진작에 나왔어야 됐는데 좀 늦었죠. 네. 그러니까 워낙 엔비디아를 집중으로 하는 테크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수급 쏠림이 미국도가 엄청나게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학기미 분들이 그 기업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기업 말고 중소형주 사고 계셨으면 미국 증시 저렇게 잘 가는데 왜 내 계좌는 왜 이래 이렇게 느끼셨을 만큼 지금 미국도 사실은 수급 쏠림이 굉장히 심했다. 전체의 자금의 65%가 시총 상위 종목에 몰리다 네. 보니까 네. 종목 수는 더 많은데 네. 수급은 다 분산되어 있는 중소형주들이 그동안 이제 약했던 상황이지만 공교롭게도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약간의 수급 순환매가 돌면서 네.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그동안에 덜 올랐던 그리고 사실 AI 생태계가 되었든 자동차 생태계가 되었든 어떤 산업 생태계가 되었든 대장주가 돈을 잘 버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대장만 버는 게 아니라 그 밑에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들도 사실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도 확실히 명분이 있고요. 오늘 또 하나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모르고 계신 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러셀 200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가총액 1001위부터 3000위를 모아놓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러셀 2000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1000위까지가 아니라 예. 그리고 또 1위부터 2000위까지 해서 2000이 아니라 1001위부터 3000위까지 모아놓은 게 러셀 2000.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가총액 중소형주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그렇네요.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좀 최근에 많이 언급돼서 친숙한 기업들이 있었어요. 슈퍼마이크론도 러셀 2000에 있었다가 지금 올라온 상황이 있고 셀시어스 우리가 최근에 했었잖아요. 네. 이쪽도 사실은 주가가 올라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네, 러셀 네. 2000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제는 시가총액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 순위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기업들도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러셀 2000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어떤 다양성을 이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지셔야 된다. 이제는 빅테크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시대. 네. 빅테크는 물론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진짜 정말 알짜배기 같은 중소형 러셀 2000 지수 중소형 주들도 한 번쯤은 저는 체크를 해보셨으면 같이 네. 가져가야 하는 그렇죠. 느낌. 네. 지금 자산별 주간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요, 주식시장을 상세히 언급해 주셨는데, 채권 시장은 금리 인하하면은 일단 국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채 수익률은 조금 지금 애매하고요. 그렇죠. 하이힐드가 지금 4주, 5주 연속 계속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네. 하이힐드는 투자 적격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익률이 좋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망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높은 금리도 있고 수익성이 뭔가 개선될 수 있고 주가도 연동이 되는 측면들. 그렇죠. 채권 시장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하이힐드는 안전자산이 아니거든요. 네. 주식하고 거의 수익률이 맞아요. 비슷하게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형주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매력도가 거죠. 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궁금한 거는 중소형주잖아요. 중형주를 할지 소형주를 할지 이게 더 궁금합니다. 저도 오늘 이걸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끝나고 제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군요. 제가 러셀 2000 대표 종목군들 중에 제가 탑3는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추려서 한번 와볼게요. 오늘 몇 네네. 가지를 추렸는데 이게 순위가 좀 바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중형주냐 소형주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미국 증시에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하면 로또지만 이게 반대로 갔을 경우에는 안 좋은 또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형주 단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1위에서 3000이 2000인데 그 중간인 2000까지만 네. 해도 앞단 1000개 기업, 뒷단 1000개 기업만 알아도 머리 아픈데 네. 뭐 맨 끝단에 있는 기업들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 않겠나 맞아요. 들어보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가 너무 기대되네요. 네.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야 돼요. 옥두기 분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톱3 종목을 또 네. 불금의 남자가 네, 본부장님께서 네. 들고 오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또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불타는 금요일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주말 잘 보내고